김 부장과 이 부장은 회사에 같은 날 들어온 입사 동기입니다. 둘은 퇴직도 같은 날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김 부장이 뿔이 났습니다. 자기는 퇴직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 부장은 퇴직금을 3억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같은 회사에 똑같은 기간을 근무했는데 어떻게 퇴직금이 이렇게 천지 차이일 수 있을까요? 기사를 하나 보면 퇴직연금 수익률 희비가 엇갈린다 해가지고 직장인 조모 씨는 지난달 퇴직연금을 맡긴 은행에서 문자를 받았다. 연 0.97% 정기 예금에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매년 비슷한 통지를 받았지만 특별히 신경을 안 쓰고 알아서 굴려주겠지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가 충격을 받았다. 친구들 퇴직연금과 수익률이 엄청 차이가 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1% 미만의 이자를 주는 상품에 투자한다는 걸 못 본 채 한 게 잘못이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규모가 255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28조 원이 1%대 수익률에 머무는 원금 보장형 상품에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퇴직연금이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데 이 중에 90%, 거의 이만큼은 주인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 수익률이 1.68%, 국민연금 수익률보다도 한참 낮은 거죠.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의 원인은 무관심이다. 작년 수치로 보면 적극적으로 관리했으면 10% 이상의 수익을 볼 수도 있었는데 손실이 두려워서 그냥 원금 보장형에 계속 놔두고 있는 거. 심지어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자기 퇴직연금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운용 방식이 뭔지도 모른다. 아니, 직장인의 삶을 살면서 퇴직연금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고 심지어 내 퇴직금이 어디에 어떻게 쌓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옛날엔 퇴직금 했는데 요즘에는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이유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어서 그냥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오래 한 사람, 특히 정년퇴직자 같은 경우는 이 퇴직금이 엄청 크고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노후 자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한 방에 받으니까 이 평생 월급만 받던 직장인들이 난생 처음 생긴 목돈에 정신을 못 차리고 간수를 잘 못하고 이것저것 잘못해서 홀라당 날려먹는 경우가 많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봤을 때 이거 국민들 노후 대책 없겠다 싶으니까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신청하면 원하는 금액으로 나눠 받을 수 있게 한 거예요.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연금으로 받는 걸 선택한 사람에게는 퇴직소득세를 30%나 감면해줘가지고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 퇴직연금은 운용 스타일에 따라서 DB와 DC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내 퇴직연금이 어느 형인지를 알고 있어야 하고 또 회사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할지 판단해서 유리한 거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단 DB든 DC든 돈은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어요. 회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은행, 보험사, 증권사와 같은 금융사에서 지시를 받아서 운용합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는 직원들 퇴직금을 갖다가 회사가 관리했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을 못 받았대요. 회사가 망했다는 거는 직원들 퇴직금까지 이미 싹 다 닦아쓰고 없는 거니까. 근데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회사가 금융사로 매달 일정 금액을 넘기게 돼 있어서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은 금융사로 직접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사, 예를 들어서 할미투자증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할미투자증권한테 우리 김 과장 퇴직금을 갖다가 이기에 투자해서 운용해주세요 라고 회사가 지시를 하면 DB 말고 김 과장 내가 내 퇴직금 여기에 투자해주세요 하면 DC예요. 즉 DB는 투자 주체가 회사인 거고 DC는 투자 주체가 근로자인 거죠. 그래서 DB는 회사 책임이니까 운용을 잘 못해서 손해가 나더라도 그건 회사가 부담하고 내한테는 정해진 퇴직금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DC는 내 책임, 내가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퇴직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DB는 급여처럼 안전빵으로 확정된 퇴직금을 받는다고 해서 확정급여형이라 하고 DC는 내가 기여한 만큼 내 운용 실력에 따라 받으니까 확정기여형이라 합니다. 보통 임금 인상률이 투자 수익률보다 더 높을 것 같으면 DB로 하고 투자 수익률에 자신이 있으면 DC로 해라고 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5년차 직장인입니다. 첫 월급 200만 원으로 시작해서
매년 5% 정도 연봉 인상했다 치면 5개년 월급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다른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퇴사할 때 얼마의 퇴직금을 받을까요? 먼저 DB는 회사가 알아서 해준다 했죠. 기존의 퇴직금이랑 똑같습니다. 퇴사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에다가 근속연수를 곱해서 줍니다. 그럼 올해 월급 243만원에다가 5년 곱하면 총 1215만원. 이 금액으로 확정이에요. 여러분은 따로 고민할 게 없어요. 근데 DC는 내가 관리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매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1년에 한 번씩 내 DC 계좌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매년 평균 월급의 합, 이거 다 더한 금액에다가 내가 투자한 결과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운용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봉 인상률이 5% 정도 되는 경우는 사실 연봉 인상률 5%면은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수익률이 지금 보면은 1106만원에서 1215만원을 따라잡으려면 수익률이 10% 정도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DB가 낫겠죠. 근데 임금 인상 폭이랑 근속연수는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여러분도 각자 한번 계산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DC로 하면 수익률이 최소 얼마가 나와야 DB보다 퇴직금이 클지가 나오니까 내가 운영해서 그 이상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싶으면 DC로 가는 거죠. 특히 임금 피크제를 앞두고 있거나 임금 상승률이 낮은 회사, 계속 임금 동결된다든지 또 승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DC형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DC 가입자 중에 자기 퇴직금이 어디에 투자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나는 DB인 줄 알았는데 HR에 물어보니까 DC인 사람도 있고 나는 운용 지시를 한 기억이 없는데 해서 보면 처음 가입할 때만 상품 선택하고 그 뒤로는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실제로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 중 90%가 처음 가입할 때 고른 상품에서 안 바꾸고 계속 놔둔대요. 근데 예금 같은 원금 보장형 상품에 넣으면 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기 끝날 때마다 운용 지시를 새로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그대로 두면 똑같은 상품으로 재예치되거든요. 만약 그 시점에 금리가 떨어지면 수익률이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 손해를 안 보려면은 제대로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 내 DC 제대로 관리해봐야겠어. 근데 어디에 투자되고 있지? 우선 그거부터 살펴봐야겠죠. 내 퇴직연금 상태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 통합연금 포털 검색하시면 이렇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간단하게 휴대폰 인증만 하고 아니면 공인인증서 인증만 하고 내 연금 조회 들어가시면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기타 연금까지 다 순서대로 어떻게 들어가고 있고 어느 금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 가능합니다. 보고 이 금융사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금융사로 바꿀 수도 있어요. 보통 회사는 한 개 이상의 금융사를 선정해서 직원들 퇴직금을 맡겨놓기 때문에 근로자는 그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금융사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DB, DC 다 있는 회사도 있지만 회사에 따라서 둘 중 하나만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DB로 들어가는데 분기별로 DC 전환 희망자를 받아서 DC로 바꿀 사람은 개별적으로 운용사를 선택해서 DC로 할 수 있게 하고 있더라고요. 주의할 점이 금융사를 선택할 때는 내가 원하는 상품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해야 좋습니다. ETF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예를 들면 증권사 중에서도 몇 군데에서만 ETF랑 리츠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DB인 경우는 이렇고 DC인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DB였다. 그러면 퇴직금이 1215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까요? 어떻게 받냐면 IRP 계좌로 받습니다. 회사가 금융사에 얘기하면 금융사에서 내 IRP 계좌로 바로 입금해주게 돼 있거든요. 즉 퇴직할 때 퇴직금 수령용으로 IRP가 필요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직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이 IRP 계좌를 가지고 있어요. 즉 퇴직 전, 재직 중에는 DB나 DC로 퇴직금을 쌓다가 퇴직 후에는 IRP로 퇴직금을 받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재직 중에도 IRP를 만들 수 있어요. 세액공제용으로 근로자가 회사에서 쌓는 DB나 DC 외에 추가로 더 퇴직연금을 준비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IRP 계좌를 미리 하나 파서 개인적으로 넣는 거죠. 그래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겁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을 영어로 그대로 옮긴 게 IRP예요. 와, 아직 퇴직도 안 했는데 스스로 퇴직연금을 준비하잖아. 이렇게 추가로 노후 준비를 하는 개인이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합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연말 정산할 때 세액공제 해주는 거예요. 개인연금처럼. 그래서 개인연금의 연금저축이랑 많이들 헷갈려 하시던데 그냥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다만 조금 다른 부분은 연금저축은 일을 안 하는 주부든 어린아이든 누구나 가입 가능하지만 IRP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처럼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 IRP 계좌에 납입한 돈의 13.5% 또는 16.5%를 받게 되는데 IRP 기준으로 연 700만원까지이고 연금저축 400만원은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IRP만 넣는 사람은 한도가 IRP 700까지, 연금저축만 하는 사람은 연금저축 400만원까지. 근데 둘 다 하는 사람은 연금저축에 300만원 했으면 IRP는 400까지, 연금저축에 400 했으면 IRP 300, 연금저축 100만원 했으면 IRP는 600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700만원까지라는 말은 700만원을 꼭 도달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700만원 내로 1년에 뭐 700만원이 됐든 7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자기가 넣은 금액에서 곱하기 퍼센테이지 해서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IRP랑 연금저축 합산 연간 납입 한도가 1,8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둘 중 하나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도 설정을 한쪽에만 몰빵해 놓으셔도 상관없는데 혹시 하나만 가지고 있다가 추가로 한 개를 더 만드실 때는 예를 들어 연금저축만 가지고 있다가 IRP를 만들 때는 미리 연금저축 한도가 얼마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맥스로 차 있으면은 낮춰줘야 돼요. 안 낮춰놓으면은 IRP에 납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연금을 여러 개 들고 있는 분들은 그것들 전부랑 IRP까지 해서 합산 한도가 1,8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 한도는 어플상으로나 아니면 전화상으로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말 그대로 한도니까 크게 압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대부분 1년에 연금에 1,800만원까지 넣을 돈 없잖아요. 많아봤자 최대 공제금액 700만원 채우고 끝이지. 그리고 IRP는 연금저축펀드와는 달리 주식형 자산, 제가 좋아하는 ETF 같은 거를 70%까지 밖에 못 사요. 그래서 나머지 30%는 할 수 없이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되거든요. 나는 수익률 필요 없고 곧 죽어도 손해는 싫다, 안전이 최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증권사 IRP에서 은행 예금 상품 매수도 가능하거든요. 즉 증권사에서 IRP를 만들면 예금 상품도 살 수 있고 ETF도 살 수 있고 채권도 살 수 있고 리츠도 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IRP를 만들 이유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인플레 해지도 안 되는 예금 상품 사놓는 게 더 위험이다 싶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 400부터 채우고 IRP는 여유가 남으면 나머지 300 메꾸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연말정산 때 막 많이 뱉어내시는 분들 말고 연말정산 결정 세액이 이미 0원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세액공제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본인 그 연말정산 원천 징수 영수증부터 꼭 확인해보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연금에 굳이 무리해서 돈을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본인 자본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알죠? 예를 들어서 조만간 투자로 뭐 종잣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연금에 돈을 막 붓는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 돈이 없으면 어떤 해에는 아예 안 넣어도 돼요. 괜히 무리했다가 해지하면 세금 뱉어내야 되니까 꼭 여윳돈으로 하세요. 근데 이 여윳돈은 어디서 나온다?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지출만 줄이면 생긴다. 꼭 여유가 있는 사람만 여윳돈이 있는 건 아니다. 알아보니까 DC랑 IRP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중도 인출이나 담보대출이 가능하더라고요. 살다 보면 또 혹시 이런 사유로 급전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용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인들은 이 퇴직연금만 잘 준비해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직장생활 오래 하면 중간에 특별히 쓸데없는 짓만 안 하면 어디 잘못 투자해서 날려먹거나 뭐 도박을 하거나 누구 보증을 서주거나 뭐 쓸데없는 사업에 돈을 붓거나 만 안 하면 퇴직 이후에 먹고 살만하다고. 미국은 401k라고 미국의 DC형 퇴직연금이 있는데 401k로 연금자산 100만 장자만 26만 명이 넘는데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퇴직연금 조사해봤더니 실제로 최근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DC로 전환을 해서 운용을 한 사람이 많이 늘었다 하더라고요. 이것도 동학 개미운동의 흐름인지. 근데 여러분, 제 말은 일생 최대의 노후 자금인 이 퇴직연금을 무조건 수익률이 높은 위험 상품에 투자하시라, 이게 아닙니다. 적어도 내 퇴직연금이 어디에 들어가고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는 알고 있자는 거죠. 그래서 더 잘 불리거나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자는 거죠. 관심 좀. 본인의 미래인데 젊으신 분들은 퇴직연금 아이가 한참 남았는데 생각하기
아시겠지만 55세는 눈 깜빡하면 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정리하면 여러분 이제 이 뜻 이해가시죠?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긴 후 회사나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일시금이나 연금의 형태로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에는 DB, DC, IRP가 있다. 회사에 다닐 때 DB나 DC로 운용을 하다가 퇴직할 때 IRP 계좌로 받는데 미리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 IRP는 연말정산 시즌 때 가서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 개설해서 납입해두면 좋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모바일 어플로 IRP 계좌 개설하고 상품 매수하는 것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